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개항을 하게 되면서 일본에 의한 경제적인 침탈 과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한 경제 침탈 이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일본에 의한 경제 침탈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탈무역이 이제 자행이 돼요. 일본에 의해서 이 약탈적 무역이 이제 자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무관세라든지 또는 거류지 무역이라든지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라든지 무제한 유출이라든지 또는 취해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불평등한 이 조약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강화도 조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일, 수호, 조규라고 이야기하죠? 1876년 2월에 체결된 명칭이 조일, 수호, 조규인데, 이 부속조약으로서 그해 1876년 8월에 체결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 있죠? 그리고 이제 조일, 통상, 장정.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조항을 일컬어서 우리는 강화도 조약이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조일수호조교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해안 측량권이라든지 치외 법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개항장 세계의 항구를 이제 개항한다거나 하는 이런 불평등적 요소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리고 또 부속조약으로서 조일수 조규 부록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치외법관이 아니라 제가 간행이정이라고 그러죠. 앞서 설명을 다 해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개항장 심리 이내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어떤 무역을 할 수 있게끔 개항을 하게 하는 이런 간행이정이라든지, 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일본 화폐의 유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일수 조규 부록에 담겨져 있었죠. 그럼 이제 조일 통상 장정에는 무관세, 일본의 제품이 우리나라에 관세 없이 들어오게 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특히 이제 수공업에 담당하는 이 수공업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관세가 있었고, 그리고 또 양곡의 무제한 유출, 우리나라 곡식이 일본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유출되게 하는 조항이 바로 이 조일 통상 장정이었었는데, 굉장한 이 독소 조항들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약탈적인 무역이 일본에 의해서 자행이 되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 거류지 무역이라고 나오겠죠? 거류지. 이 거류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조개라고도 얘기해요. 조개. 일본이 자기 지역, 자기의 어떤 특수 무역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간행 이정이 몇 리까지 설정이 되었습니까? 10리까지 설정이 되었었잖아요.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거류지 무역을 통해서 간행 이정이 10리 이내에서 일본의 경제적인 활동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류지 무역이 이 간행 이정이 10리가 나중에 50리로 확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882년에 90군데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었죠. 그게 뭡니까? 이모곤란이 일어났었죠. 그 이모곤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본 공사관이 불타는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물포 조약의 그 부속 조약으로서 조일, 수, 호, 조규, 약이 이제 또 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 부속 조약으로서. 조일, 수, 호, 조규 속약에 어떤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냐면, 이것도 이제 설명해드렸을 텐데, 이게 이 내용이에요. 조일, 수, 호, 조규 속약에는 10리에서 50리로 확대하고 2년 후에는 100리까지 확대한다 라고 하는 게 조일, 수, 호, 조규 속약이고, 일본 공사관들, 영사관들이 조선 내지 여행 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담겨있는 게 조일, 수, 호, 조규 속약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거리유지 무역을 통해서 일본의 경제적 침탈 과정이 이제 나섰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약탈무역과 거리유지 무역과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자, 우리 교재에 있다시피 이제 그 중개무역이 되겠죠? 중개무역이 되겠는데, 자, 미면 교환 체제라고 이야기해요. 미면 교환 체제. 자, 우리의 쌀과 쌀mit자죠. 우리의 쌀과 자, 일본의 면화를 서로 교환한다는 얘기예요. 일본의 면화인데, 자, 영국으로부터 수입한 값싸고 대량 생산해서 질 좋은 이 면화를 우리나라에게 수출을 하게 되면 보통 이 양반 지주들이 자, 수장 농민들이 본인 부업으로 이제 그 면화도 이제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내 수공업의 형태로 이 면화를 생산을 했었어요. 우리 농민들이, 우리 소작농들이.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주들에게 납품을 해서 이제 돈도 받고 쌀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를 했었는데, 일본의 값싼 면화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양반 지주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일본 옥양목이라고 얘기해요. 그 옥양목이라는 이 때깔 좋고 품질 좋고 가격상 이런 면화를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 가내수공업, 우리 농민들이 만들어낸 이 제품들이 팔리지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몰락을 하게 되고 곤궁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면 교환 체제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일본으로부터 일본에게 갖다 주게 되는 쌀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우리나라 일반 농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굶어져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국내 곡식 가격이 이제 폭등하게 되는 거죠. 일본으로 곡식이 계속 유출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식량이 부족해지게 되고, 값싼 영국산 면제품들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전통적인 이 가내 수공업이 타격을 입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 거류지 무역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었다라고 얘기 있었습니까? 자, 객주라든지 또는 여각이라든지 이 보부상들이 굉장히 성장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다라고 설명을 좀 해드렸었죠. 중개무역이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물건을 사와서 이런 상인들이 내지로 갖다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어떤 마진을 챙기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나중에죠. 조청상민 수령무역 장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이 객주라든지 여각이라든지 이 보부상들이 타격을 입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모군란 이후 일본과 청의 상권 침탈 경쟁 과정이 나타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식이죠. 청과 일본이 있습니다. 청과 일본이 있었어요. 자, 강화도 조약 체결되기 이전에, 우리나라 개항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청나라 우리나라의 무역이 굉장히 더 많았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역정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일본의 이 값싼 면화가 계속해서 조선에 침투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조청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 체결되거든요. 그게 언제 체결되냐면, 자, 이모군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조청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자, 조선에 대한 청나라 입김이 점점 강화되면서 조청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 체결되면서, 자, 이 청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요. 그래도 일본이 좀 더 이제 무역에 있어서 좀 우월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청일전쟁 때 누가 승리했어요? 청일전쟁 때 일본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요건 한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청일전쟁이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게 완전히, 일본으로, 무역 독점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개항 이전, 그리고 나서 개항 이후, 그리고 조청상민 수령 무역 장정 이후,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자, 이 무역이, 우리나라와 일본, 청나라와의 무역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청상민 수령 무역 장정을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자, 조청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었습니까? 이거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내지 통상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혜국대우가 들어가 있었다고 설명해드렸어요. 내지 통상권이 뭡니까? 그러니까 조선에 육지 안까지 들어와서 통상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에 우리나라 한강을 끼고 이렇게 쭉 들어오다 보면 양화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화진까지 들어와서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불과 이제 힘리, 그 이전에 그리고 또 조일수, 조규, 속약을 통해서 늘어봤자 이제 50리까지밖에 안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청나라는 내지 통상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부랴부랴 이 소식을 듣고, 자, 조약을 다시 개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자, 조일 통상장정이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 조일 통상장정이, 자, 1883년도에, 이거 83년도에 각각 체결되는 거예요. 조일 통상장정은, 그래서 일본이 한 발 양보를 합니다, 이때는. 어떤 부분을 이제 양보를 하게 되냐면, 자, 방공령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조일통상장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있었잖아요. 양국의 무제한 유출. 그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자, 양국 일본으로 계속해서 유출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곡식이 부족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식이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 간의 그 재량에 따라서 한 달 전에 이 사실을, 곡식 유출 금지 사실을 일본 영사관에 통보를 하게 되면, 자, 합법적으로 곡식 유출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이게 바로 이제 방공령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조일통상장정, 개정 조일통상장정에. 자,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관세가 협정관세지만, 협정에서는 맺어지는 관세지만 관세가 설정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공령이라든지 관세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측에 약간은 좀 더 유리한 조항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뭘 내주게 되냐면 이 최혜국 대우를 내주게 돼요. 최혜국 대우. 원래 강화도 조약에는 최혜국 대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부터 이제 최혜국 대우가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청상민 수령 무역 장정에도 최혜국 대우가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최고의 혜택을 달라. 그래서 이 최혜국 대우가 적용이 되어서 일본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지 통상권을 자동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내지 통상권. 청나라와 이제 경쟁을 하겠다는 거죠. 청나라는 육지 안쪽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근데 50리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2년은 뭐 100리까지 했었는데, 그 100리는 자동적으로 이제 취소가 되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육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청나라 상인들과 경쟁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조일통상장정 개정이라든지 또는 조청상민 수령 무역 장정 이후에, 그러니까 1883년도 이후에, 자, 청나라와 일본과의 어떤 치열한 상인들 간의 어떤 각축전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청나라뿐만 아니죠. 다른 나라 뭐 독일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각종 나라들이 조약 체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조약 체결하게 되면서 최혜국 대우 조항이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전부 다 우리 육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상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자, 이모군란 이후 일본과 청의 상권 침탈 경쟁이 굉장히 극심해지게 되죠. 그죠? 조청상민 수령 무역 장정 체결 이후 청상인이 경제적 침투가 이제 강화되고,
청상인의 내지 통상권과 서울에서 점포개설 허용이 되면서 최애국 대우의 규정에 따라서 뭐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이제 내륙 진출이 이제 가능하게 되면서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 영향을 보게 되면 자, 객주나 여각 보부상들이 자, 중개상인들이 일본과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성장했었다가 이런 식으로 주청상명수는 뭐 장정으로 내지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들 그러니까 객주 여각 보부상들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서울 상인들도 이제 상권이 점점 위협적으로 이제 느껴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 시장을 둘러싸고 나서 청일 간의 상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된다. 자, 그래서 조일통상장정도 개정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1883년도에 조일통상장정의 무관세 규정이 시정이 되고 관세권이 설정이 되었죠. 관세권이 설정이 되었었고 방공령 선포가 있었고 방공령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최애국 대우가 삽입이 되면서 들어가게 되면서 일본에게도 내지 통상권을 내주게 되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 상인들이 조선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청일전쟁 이후지 않습니까? 요거 청일전쟁 이후 청나라가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자,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밑에 이제 참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거르지 무역을 벗어나 청을 비롯한 외국 상인의 내륙 진출이 허용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종 임금이 1896년 2월에 러시아 공사관, 그러니까 아관으로 파천을 하게 되죠. 피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등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이권을 야금야금 빼앗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 지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에 보면 자, 1896년에서 1897년, 그러니까 아관 파천에 있는 그 시기 때에 굉장히 많은 이권, 뭐 삼림 체벌권이라든지 금검 체불권이라든지 자, 굉장히 뭐 철도 부설권이라든지 자, 이러한 이권들을 여러 나라들에게 굉장히 많이 빼앗기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혜국 대우가 또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자, 미국에게 뺏기게 되면 예를 들어 자, 프랑스, 독일, 뭐 여러 나라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자, 빼앗아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 명성황후 살해 사건이 1896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1895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을미사변이. 을미사변 이후에 우리나라, 우리 조선, 우리 그 대한제국 입장에서는 자, 일본 세력을 이제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고 나서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게 이권을 나누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책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러한 이권 침탈 과정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일단 뭐가 있습니까? 철도 부설권이 뺏기게 되죠. 철도 부설권이라든지 또는 이 광산 채굴권이라든지 또는 이 삼림 체벌권이라든지 자, 이러한 이권들을 자,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하나하나씩 빼앗기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철도 부설권 같은 경우는 이제 경인선이 1899년도에 개통이 돼요. 처음에 이제 미국에게 이제 부설권을 내주었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재정 부족 뭐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일본에게 그게 넘어가게 되는데 경인선이 어쨌든 철도 부설권이 자 경인선이 이제 개통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부선이라든지 또는 이 경의선이라든지 자, 이런 철도들이 이제 개통이 되는 겁니다.
경의선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이제 의주까지 연결되죠. 처음에는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이제 가져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경부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본에게 부설권을 내주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경부선, 경의선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나라를 완전히 대각선으로 관통을 해요. 이렇게 철도를. 일본이 이거 두 개 다 가져가게 되는데, 자, 이 철도를 놓은 일본의 궁극적 의도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자, 병참기지화해서, 자, 대륙으로 침략을 하겠다는 어떤 그 새까만 이 속내가 드러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철도 부설권을 통해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야욕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이 광산 채굴권의 평안도 은산이라든지, 또는 당현, 이런 동네들이 있어요. 이런 동네들 보게 되면, 은산에는 미국, 그 다음에 은산에는 영국, 당현에는 독일, 직산에는 일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광산 채굴권을 빼앗기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 중에서, 노다지라는 말이 있죠, 노다지. 우리 금을 볼 때 이제 노다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원래, 평안도 은산 금광에서 미국인들이 금광을 이제 채굴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을 한 번씩 이제 만져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금을 만지지 말라고 노터치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미국말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터치를 계속해서 발음하다 보니까 노터치가 이제 노다지라는 발음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금을 보거나 이렇게 좀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봤을 때 우리 노다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잡아먹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났었던 그런 단어였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림체벌권,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 삼림체벌권을 러시아가 가져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리고 1904년 2월 달이죠. 2월경에, 자,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러시아를 선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 러일 전쟁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러일 전쟁에 관련해서 뒷부분에서 또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의 토지 약탈과, 재정 장악, 우리나라의 재정을 장악을 해 들어가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개항 초기에는 우리나라 개항장 안에 일부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을 했었죠.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이 송고다나 꽂을 땅이 없는 이 농민들에게 차관을 빌려주고 곡식을 빌려주고 엄청난 고리대로 뜯어가게 되는 이런 수탈을 했었죠. 그 과정에서 일반 자영농들의 농지도 이제 차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를 약탈해 갔었는데,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청나라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게 된 거죠. 그 조선에 대한 어떤 상권을 완전히 일본에서 이제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일본 대자본가가 침투를 하게 되고, 특히 전라도 일대에 엄청난 농장을 이제 경영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러일 전쟁 이후에 철도 부지, 그러니까 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군용지를 확보한다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엄청나게 많이 약탈을 하게 돼요. 원래 1894년 2월경에 한일 의정서라는 이 조약을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군사상 필요한 땅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허용을 하는 그런 조항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러일 전쟁 이후에, 자, 군용지 확보를 위한 명목으로 토지를 굉장히 많이 약탈을 해가게 되고, 동양척시 주식회사를 1908년도에 설립을 해서 이런 약탈된 토지들을, 그러니까 동양척시 주식회사에다가 나중에 이제 그 헐값에 팔아넘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권 피탈이 언제 됩니까? 1910년도에 8월 29일날 이제 국권 피탈이 되지 않습니까? 국권 피탈되고 난 이후에 일본이 동양척시 주식회사를 통해서 마구잡이로 뺏어온 이러한 토지들을 이 동양척시 주식회사에다가 헐값으로 넘겨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토지 주권을 완전히 침탈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일본의 재정 장악과 차원 제공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화폐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화폐를 말 그대로 완전히 정리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인데,
이 1905년에 이 화폐 정리 사업이 전개가 되는데, 원래 아직 배우진 않았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1904년에 자, 제1차 한일 1904년 8월에 1904년 2월에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고 1904년 8월에 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됩니다. 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면서 고문 정치라고 이야기해요. 고문 정치. 나중에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고문, 그러니까 이 자문을 담당하는 이 관리, 일본인 관리를 우리 조선에다 이제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에 정부 차원에서 자, 일본인 고문의 어떤 의견을 듣고 정책을 추진해라. 그래서 이제 재정 고문의 메가타, 그 다음에 외교 고문의 스티븐스가 이제 임명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내정을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데, 앞서 우리가 스티븐스 같은 경우는 누가 쏴주겠죠? 전명훈과 장인환이 쏴주겠다라는 걸 우리가 앞전에 이제 배웠었죠? 재정 고문과 이 외교 고문으로서, 자, 스티븐스와 그리고 메가타, 특히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메가타의 주도하에 벌어졌던 사업이 바로 이 화폐정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기존에 돈 찍어내던 데가 어디가 있었냐면, 전환국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전환국. 웰렌도르프의 건의에 의해서 이 전환국이라는 이 화폐 발행 기관이에요. 이게 1883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호전이라는 화폐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해서, 또 이제 그 당효전이라든지 또는 그 백동화, 특히 이제 백동화라는 화폐를 굉장히 많이 발행하게 되거든요. 백동화. 이 백동화라는 화폐가 엄청나게 많이 발행이 되다 보니까 화폐 질서가 굉장히 많이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일본의 자본 침탈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더 컸었죠. 그런 의도에서 일본에서 메가타의 주도하에, 재정고문이죠. 메가타. 이 메가타라는 놈의 주도하에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해서 이 백동화를 완전히 수거를 해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백동화를 수거를 해서 이 백동화 화폐의 품질, 그러니까 뭐 낡았으면 이제 갑을병으로 해서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새 거가 돼요. 그러면 갑으로 이제 취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예요. 그러면 품질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화폐인데 그럴 경우에 이제 병으로 이제 취급을 해서, 백동화 화폐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품질이 좋지 않아서 병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냥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냥 그 일종으로 이제 판결이 나면 자 일전으로 일전을 계산을 해서 이제 화폐 가치를 이제 처분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갑종으로 이제 판결이 나면 자 이전 오리로 계산을 해서 자 보전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미 일본 상인들은 이러한 화폐 정리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하고 나서 자 이미 다 환전을 다 한 상태고, 우리나라의 일반 농민들, 정보에 굉장히 어두운 이 농민들 있죠? 이 농민들은 자, 화폐 정리 사업이 또 이 기한부 신고제거든요. 자, 일정 날짜까지만 신고를 해서 화폐를 바꿔 가야지만이 그게 이제 합법적인 거고, 그 이후에는 자, 바꿔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보에 어두운 일반 우리 그 백성들, 자, 농민들 같은 경우는 자, 화폐 정리 사업이 전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를 제대로 바꿔가지 못하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일반 어떤 그 농민들 같은 경우, 자, 기존에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게 돈이 갑자기 쓸모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청난 재산상 손실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국내 상공업자들이 몰락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공업자들이 몰락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자, 화폐정리 사업이 1905년이죠. 재정고문 메가타가 주도가 되어서, 자, 금본위 화폐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금본위. 이게 금을, 자, 기축통화로 이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기본이 되는, 축이 되는 이 통화로 사용해서,
자, 금으로 이제 그 돈을 이제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백동화와 엽전은 이제 상평통보라고 얘기하는데, 엽전을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체를 하게 되고, 기존에 1883년도에 만들어졌었던 이 전환국 화폐 발행 기관은 폐쇄를 시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1904년에. 그리고 대한제국,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화폐 발행권을 이제 완전히 박탈하게 되고, 자, 이게 일본이 의도한 재정 장악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짧은 교환 기간이 있었어요. 교환 기간이 굉장히 짧았었고, 그리고 백동화 상태를 말씀드린 대로 갑을 병종으로 해서, 갑종은 이전 오리로, 을종은 일전으로, 자, 병종은 아예 바꿔주지 않았었다라는 걸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설립한 은행이 파산하고 일본 제1은행권이 조선의 통화로 인정이 되면서 사실상 법정 통화로 인정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일본은 또한 화폐 정리 사업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우리 조선에게, 우리 대한제국에게 차관을 강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가라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1907년경이 되면 이 차관으로 돈을 빌린 돈만 해도 무려 한 1,300만 원 정도 가량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3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대구에서 이제 국채보상 운동이 열렬하게 전국적으로 이제 실시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화폐 정리와 시설 개선을 명목으로 해서 차관을 강요했었고, 그래서 대한제국의 재정이 일본의 제1은행에게 예속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강의 경제적 침탈 저지 운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반공령이 선포가 되죠. 반공령이 언제 선포가 될 수 있게끔 체결되었었죠, 조약이. 자, 1883년도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개정 조율 통상 장정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앞전에 우리가 설명해드렸었죠. 그래서 개정 조율 통상 장정에 의해서 일본 영사관에게 곡식 수출을 금지하게 하는 조항이 바로 반공령이지 않습니까? 1개월 전에 통보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합법적이에요. 자, 그런데 반공령이 계속해서 이제 선포가 돼요. 한 100여 차례 이상, 1904년까지 한 100여 차례 이상 선포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개항 이후에 일본 상인에 의한 다량의 곡물 유출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곡식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당연히 곡물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등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도시 빈민층이 등장을 하게 되고, 우리 농민들도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는, 몰락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공령이 곡식의 유출을 방어하는 이 반공령이에요. 반공령이 1904년까지 약 한 100여 차례 이상 선포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반공령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던 반공령이 1889년도에 있었던 반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시에 보시게 되면 함경도 황해도에서 조일 통상장정, 그러니까 개정 조율 통상장정이죠. 개정 조율 통상장정을 근거로 해서 이게 선포가 되는데, 특히 함경도에서 이 조병식이라는 관찰사가 있었어요. 이 조병식이 개정 조율 통상장정에 대한 법규에 대한 이해가 약간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규가 좀 부족했다라기보다도 일단 반공령을 1개월 전에 제대로 선포가 되었는데, 공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일본 영사관 쪽으로 1개월 전에 제대로 통보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곡물 수출을 완전히 금지를 시키게 돼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거를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배상금을 오히려 이제 물어 달라라고 이제 협박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반공령이 나타났었던 문제점인데,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일본은 조일 통상 장정의 절차상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서 반공령을 처리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 상인들이 이 반공령 선포됨으로 인해서 나타났었던 피해까지도 덤터기로 이제 우리가 배상을 하게 되는 되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했었죠. 그래서 함경도 조병식의 반공령이 문제가 되어서 이게 자, 반공령은 당연히 철회를 하게 되고요. 자, 막대한 배상금까지 지불을 하게 되는 자, 이게 바로 1889년도에 있었던 함경도 지역에서 있었던 반공령이 되겠습니다. 자, 함경도 아니고 황해도에서 각각 이러한 반공령이 문제가 되어서 자, 배상금을 지불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 만약 조선국에 가뭄, 수해, 병란 등의 일이 있어 국내 식량 결핍을 우려하여 조선정부가 잠정적으로 쌀의 수출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1개월 전에 지방간의 일본 영사관에 통고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때는 그 시기를 미리 항구의 일본 상인에게 두루 알려 일률적으로 준수하게 한다. 이게 바로 반공령의 내용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전에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영사관까지 제대로 중간에서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잘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맨 밑에서 두 번째, 일본은 통고받은 일수가 1개월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조선정부의 반공령 처리와 일본 상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였다. 이게 바로 1889년도에 있었던 반공령, 그 다음에 이제 1890년도에 황해도에 있었던 그 문제의 반공령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권수호 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었죠?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자, 그 이전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서울 도심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당연히 우리 시전 상인들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을 찾기 위한 권리운동의 이제 직접적인 행사를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듬해 개정조의통상장정이 체결되면서 최혜국 대우로 인해서 우리도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혜택들 우리도 가져가겠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조선, 서울 안쪽까지 이제 상인들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조선 상인들이 상권수호 운동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배경이 뭐냐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후 외국인 상인들이 내륙 진출과 상권이 침탈하게 되면서 국내상이 몰락했다. 자, 그래서 상회사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상권수호 운동의 결과 상회사, 지금으로 해석하면 근대적인 어떤 주식회사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주주들을 모아가지고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대규모로 회사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이제 자본이 많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물건을 생산할 때도 생산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러면 인해서 일본 업체들과 일본 상인들과의 그런 어떤 가격 경쟁 이런 것도 있어서 좀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이렇게 바로 이제 상회사 설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항장의 객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 자본과 경쟁하기 위해 설립을 했었다. 자, 그리고 한국중앙총사회가 총사회가 1898년도에 결성이 돼요. 상권수호 운동이에요. 보부상이라든지 이런 그 시전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사회를 이제 결성하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서울에서 시전 상인들이 결성한 단체로 외국 상인의 침투에 대항하여 민족적 권익을 수호하고 한국 시전 상인의 독점적 이익을 수호하려는 것이었다. 이거 말고 한국협회라고 있죠? 보부상 단체인데 보부상 또는 부보상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게 한국협회죠. 이 한국협회가 주도가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데 앞장서기도 했었죠. 그 한국협회와 성격이 좀 다른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한국협회는 이제 보부상 단체고 이거는 시전 상인들의 단체였었다. 이익단체였었다. 자, 서울 상인, 시전 상인들이 철시파업과 시위투쟁을 전개했었고 독립협회도 이권수호 운동을
전개를 했었죠. 이거 설명 다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전령도 조차 요구를 뭐 저지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전령도를 왜 가져가려고 했었냐면 거기다 이제 석탄을 저장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탄소라고 얘기하는데 그 저탄소를 설치하려고 했었던 러시아의 그 야욕을 저지시키기도 했었다. 한러는 폐쇄. 자, 프랑스, 독일의 광산 채굴권 요구 저지. 이거 독립협회에서 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황무지 기관권 요구 반대 운동. 이것도 설명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다. 자, 보안회를 조직해서, 자, 실제로, 결과적으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를 시키기도 했었죠. 자, 다음 페이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참고자료 1번에 황무지 기간권 요구 반대 운동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국채보상 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국채보상 운동. 자,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1907년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진 빚이 1,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서상돈이라든지 또는 이 김광재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자, 부녀자들은 뭐 반지라든지 은비녀라든지 뭐 이런 각종 폐물들을 모으고 남자들은 금연을 통해서 자 이런 수익을 이런 어떤 돈을 모아서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빚진 돈 1,300만 원을 갚자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 국제보상 운동인데 우리나라 자본적으로 일본에게 많이 예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전개했었는데 이게 서울까지 이제 확산이 돼요. 서울에서 이제 어떤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냐면 서울에서 이제 국채보상 기성회라는 이 단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각종 언론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언론사가 대한매일신보가 이제 대표적인 언론사인데 이 대한매일신보사에서 굉장히 많이 이 국채보상 운동을 지원해줬어요.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이 누구였냐면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기탁이라는 사람을 일본에서 이 국채보상 운동 기금을 횡령한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체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국채보상 운동이 흐지부지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처음에 이게 말씀드린 대로 대구에서 대국이 아니죠? 태국이 아니라 자, 대구에서 자, 시작이 되었다가 이게 이제 서울로 확산이 되는 제 모습 보시죠. 서울에서 이제 이 국채보상 기성회가 조직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연이나 폐물 등을 통한 모금 운동인데, 자, 애국계몽 단체와 언론기관들이 참여를 했었다. 대한매일신보라든지, 뭐, 황성신문이라든지, 뭐, 제국신문이라든지, 우리 민족을 위하는 신문들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이런 신문사들이 참여를 했었다. 일본 유학생과 미주, 러시아 교포들도 동참했었고, 자, 그러나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했었다. 양기탁을, 기금, 의원금 횡령 혐의로 조작을 해서 실패했었다. 그러나 이 국채보상 운동이 나름대로의 그 의미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나름대로 의미를 해석을 했을 때. 자, 그런데 부호들, 엄청난 부자들은 제대로 참여를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뭐 금괴도 이제 뭐 한 짝씩 나오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몰래 숨겨놓은 뭐 비자금 같은 거 이런 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냥 일반 서민들이 어떤 금반지라든지 금목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우리나라 1997년도 IMF 때도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물론 금부치, 금괴라든지 이런 거 뭐 일부 나오기도 했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도 IMF 때도. 자, 그래서 자, 영세한 서민층이 주로 호응을 하고 상층민이라든지 명문가, 부호 등의 참여가 굉장히 저조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국채보상 운동 취지서가 있는데, 자, 요게 이제 2개월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죠. 대한매일 신보에서 자, 이런 기사를 이제 냈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근대적 민족 자본의 육성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상공업 진흥 정책 뭐 이런 게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읽어보시고요. 자, 근대적 민족 자본이 형성되는데 상위에서 설립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대동회사라든지 뭐 장통회사라든지 근대적 형태의 주식회사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 이것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시전상인들이 한국중앙총상회, 이거 말씀드렸죠? 자, 경강상인들이, 자, 일본의 세국 운반 증기선을, 자, 독점하는 거에 대해 대항을 해서, 자, 증기선을 직접 구입을 해요. 구입을 해서 서울 중심에서, 자, 유통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과 맞서서 경쟁을 하겠다. 상권을 유지시켜 나가겠다. 이게 바로 이제 경강상인들의 노력이었었죠. 그리고 객주여가 보부상들, 이거 조청상리수령 무역 장정 이후에, 자, 이 객주여가 보부상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몰락하지 않습니까? 이걸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 내지의 객주는 성장하여 이제 상회사, 맨 꼭대기겠죠? 상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80년대 이후 대다수 상인들은 상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82년에 조청상리수령 무역 장정이 체결되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산업자본의 성장, 이것도 이제 뭐 조선 유기사회라든지 종로직조사 등 직조 공장이 설립이 되었었고, 이제 근대적 공장으로 발전하는 이런 게 있었고, 금융자본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이 조선은행이에요. 이 조선은행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 한성은행 있죠? 1897년도에 있었던 거. 이게 한성은행이 지금도 신한은행의 이 전신이 바로 이 한성은행이에요. 한성은행이 나중에 조은행으로 바꿔서 조은행이 나중에 신한은행으로 합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천일은행, 이게 나중에 이제 한일은행으로 이제 바뀌는 은행이죠. 자, 그래서 이제 화폐 정리 사업으로, 자, 이런 은행들이 몰락을 했었다. 자, 자본의 영세성, 기술 및 운영 방식의 미숙, 일본 화폐 정리 사업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사회 구조와 의식의 성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이 앞전에 이제 배웠던 내용이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 내용이고, 그렇게 크게 비중이 있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노비가 이제 1801년에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고 나서 1882년에 서울 중인 등 모든 계층의 관직 진출이 허용이 되고, 1886년에 노비 세습제가 폐지가 되었었고, 갑신정변 때 신분제를 이제 타도하고 능력 본위의 어떤 인재 선발을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 개혁정강 14개조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때에도 노비 문서를 이제 소각을 한다거나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었죠. 자, 그렇지만 이 갑오개혁이라든지 갑신정변 때에 이야기가 되었었지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었다가 나중에 1894년에 갑오개혁 때에 실제적으로 신분제가 완전하게 폐지가 되는, 자,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근대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때는 호적 제도가 개편이 되어서 신분 대신에 직업을 기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신분제 폐지 이후 평등 의식의 확산에 대해서 참고자료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백정 출신, 자, 박성순이라는 사람이, 자, 관민공동회의에 나와서, 자,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감히 백정 출신의 이 천안 신분이, 자, 모든 만민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에서 이렇게 연설을 한다라는 거 굉장히 드문 일이죠. 거의 뭐 우리 역사상 뭐 과거에 뭐 만적 이후에 뭐 처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사회가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평등 의식의 확산이라고 오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대적 사회 의식이 확산되면서 이것도 다 이제 했었던 내용이에요. 독립협회, 애국개몽운동, 평민 천민의 활동, 독립협회에서도 이제 평민 천민들이 활동을 했었고, 의병운동에도 이제 적극 가담했었고, 활빈당도 이야기했었죠. 여성의 사회 진출 뭐 이런 거 있는데, 개항 이후에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자, 여권 통문을 발표합니다. 그 오른쪽에 여권 통문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를 조직을 하고 순성여학교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최초의
여학교예요. 사립여학교예요. 그 아래 나와 있습니다. 각주에 나와 있죠. 교육계, 연령계, 종교계 등에 진출을 했었고, 자, 국채보상 운동을 계기로 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더욱더 활발해지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참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성들도 이제 좀 더 이제 교육을 받고, 사회로 적극적으로 이제 나아가서, 이제 사회 활동도 좀 더 하고, 이제, 자, 이러면서 이제 여권이 성장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전에 여자나 좀 여성들은 특히 거의 뭐 사회활동이라는 거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동등한 어떤 양성평등의 그 길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생활 모습의 변화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서양과 수교 이후 서양인과 접촉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의생활도 신분에 따른 의복 차이가 이제 폐지가 되고, 그죠? 갑오개혁 이후 관복이 점차적으로 이제 간소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의복이 보급되고, 양복 뭐 이런 게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한복도 이제 개량 한복으로 해서 좀 간편하고 편리하게 입을 수 있게. 여성의 장옷이라든지 쓰개치마, 자, 쓰개치마와 관련돼서 그 밑에 각주가 나와 있어요. 자, 부녀자가 나들이를 할 때 내외를 하기 위하여 머리와 몸 윗부분을 가려 쓰던 치마를 말한다. 얼굴을 가리게 되죠. 얼굴을 이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양상을 사용했었다. 식생활에서는 겸상, 서로 마주보면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겸상과 두레상이 보급이 되고, 외국 음식, 커피, 홍차, 양과자, 양식, 중국 요리와 찐빵, 어묵과 단무지, 뭐 이런 게 이제 전례가 되었었다. 특히 이제 커피는 고종임금이 커피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죠. 그래서 이제 김홍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홍육이라는 사람이 고종을 이제 암살하기 위해서 커피에다가 이제 아편을 타서 이제 암살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실패로 돌아왔었죠. 먹고, 고종 임금이 커피를 먹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이제 뱉었다라고 얘기하고, 같이 이제 커피를 먹었었던 순종, 고종의 아들이죠. 순종은 그 커피를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좀 몸이 그렇게 좀 온전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주생활에는 신분에 따른 지배 크기나 장식 규제를 철폐를 했었고, 그래서 대규모 기가집이 축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식 건물, 서양식 건물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명동성당, 서양식 건축 기법을 이용해서, 지금도 아직 명동성당이 있죠. 명동에 가게 되면 그 정동교회, 그리고 이제 덕수궁 석조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동교회는 이제 서양식으로 지어진 최초의 개신교 교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수궁 석조전에서는 참고적으로 나중에 해방되고 난 이후에 1946년도경에 이제 미국과 소련 사이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되거든요. 그때 회의장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 덕수궁 석조전 같은 경우는 서양식 건축 비법, 이 르네상스 양식으로 건축이 되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이 이제 증가를 해요. 생활고 자연재해, 독립운동 기지를 위해서 만주나 연해주, 미주, 일본, 아메리카 등등 여러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19세기 후반에는 농민들이 생활터전을 찾아서 이주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20세기가 들어오면서 국권 침탈의 암운이 이제 들이는 그런 시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찾기 위해서 만주로, 연해주로 이제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러시아의 귀화 정책으로 연해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19세기 후반에 러시아가 변방 개척을 위해서 조선인의 이주를 장려했었다. 이 연해주 일대에 있는 이 우리 조선인들이 나중에 1937년도죠. 그때 이제 이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 연방으로 나라를 바꾸게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스탈린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죠. 스탈린이 장기 집권하는 그 과정에서 러시아 연해주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을 대거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켜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카레이스키라고 얘기하죠. 고려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들 중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20세기 초반에 그래서 한인 집단촌, 신안촌이 형성이 되어서 독립운동 기지가 이제 건설되었었고요. 미주인은 자, 보빙사절단 1883년도에 이제 처음에 이제 갔다 오게 되죠. 조미수가 통상조약 체결된 이후에 유학생이나 정치망명객 등이 미국에 이제 거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이라든지 또는 뭐 서재필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박용만 이런 사람들도 이제 미국에 건너가게 되는데, 그래서 자, 미국으로 이주를 가기 시작했었고, 일반 하층 노동자들로 이제 하와이에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농장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사탕수수의 이제 농장으로 가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만 딱 찍어서 이제 보내주면 거기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조선에 있는 여인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결혼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노동이 시작이 되었다. 대한인 국민회가 이제 결성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지원을 했었다. 이 대한인 국민회가 장인환이라든지 전명훈 있지 않습니까? 스티븐스 이제 사살한 장인환 전명훈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도 이제 섭외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